상태로 제주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나무가 뽑힐 정도인 초속 40m 이상 강풍이 예고된 가운데 남해안 일대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12년 전 성남 대장동 부지 민간개발 추진 로비로 구속 기소됐던 변호사가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1,0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임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주자 8명이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처음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보수 괴멸의 책임을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백신 접종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고발 4조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하기 전 김웅 의원과의 SNS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하루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열차에 실어 이동시킨 뒤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송기사 갈등으로 시작된 국내 제과 프랜차이즈 화물연대 노조 파업이 빵집 가맹점주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세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9은 이번 태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밤사이에 어디를 지날 것인지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취재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윤 기자.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기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방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혹시? 네, 밤이 되면서 빗줄기가 훨씬 굵어졌고 강풍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8m에 달하는데요. 제주도 바다에는 높이 8m가 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시속 16km 속도로 북상 중인 태풍 찬투는 중간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며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200km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날 12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고립과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더 내리겠고 시간당 최대 8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지난 나흘 동안 9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39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잇는 여객선은 이틀째 발이 묶였고 조금 전 오후 8시부터는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5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6시쯤 서귀포 남쪽 5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주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태풍은 당초 진로를 조금 바꿔서 오늘 밤 제주도를 지나고 내일 아침부터는 남해안 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많은 곳은 120mm에 이르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초속 30m 가까운 강풍도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훈 기자. 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는 폭우보다 강풍 피해 우려가 더 크다면서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비는 내렸다 그쳤다는 반복하지만 바람은 점점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와 경남 동해안 일부에는 오늘 태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 일대 각 항포구마다 선박 수천 척이 피항했고 일부 어민들은 어선을 육지로 옮겨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찬투가 제주에 최근 접하는 내일 아침부터 남해안 일대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태풍 찬투는 내일 낮 3시쯤 부산 남쪽 150km 해상까지 진출한 뒤 대한해협을 통과해 내일 밤 9시쯤 일본 오사카로 상륙합니다. 내일까지 남해안 일대에 최대 120mm에 이르는 큰 비와 함께 초속 29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오늘 밤에는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까지 겹쳐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태풍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데 이어 오늘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제주도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이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는데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거나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한다는 등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주도해 보수 진영 괴멸에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그 5명이죠. 아니 그 5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분들이 윤 후보도 홍 후보가 대표 시절 지방선거에 패배한 걸 들어 맞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당대표 됐습니다. 하실 때 아니 뭐 2018년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와 국정원장 만남에 동석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놓고도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제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캠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후보가 구설수가 잦다는 지적도 나왔고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에서 일일 일망언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한국계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럽니다. 홍 후보를 향해선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태경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선 내로남불, 홍 후보에겐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증거도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엔 후보들 사이에서 살살하자는 농담도 나왔습니다만 역시 실전에 들어가니 거침이 없었습니다. 첫 토론이었던 만큼 후보들은 OX 답변과 악플 해명 코너 등을 통해서도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 윤석열 후보는 강철, 홍준표 후보는 무야홍을 적었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입니다.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우산이 될 테니 국민들이 맘껏 일하라고 했고 제주 출신 원희룡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귤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OX 답변 코너에선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냐는 질문엔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X, 다른 후보는 모두 O를 들었습니다. 악플 코너에선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자 재치로 받아 넘겼습니다. 노잼, 제가 사실 노잼 극혐입니다. 재미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정치가 되는데 모범생이 정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은 토론 전 대기실에선 살살하자는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그것만 물어봐 주세요. 열띤 토론이 끝난 뒤엔 다음 일정을 벼르며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첫 번째는 몸 푸는 거예요. 본격적인 토론은 아니지. 국민의힘은 5번의 토론을 더한 뒤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민간 개발로 추진되던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본인의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막대한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될 뻔한 걸 자신이 취임한 뒤에 공공개발로 되돌렸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민간 참여를 허용했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적격성 여부도 불투명한 업체들이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가져간 셈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가 그토록 비판했던 민간 개발 추진 로비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던 변호사가 엄청난 이득을 챙긴 한 민간 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지사 주장대로 이게 과연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개 천화동인은 SK증권을 통한 투자 신탁으로 성남의 뜰에서 3,463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천화동인 6호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음향기기 판매 업체가 나옵니다. 저희가 오디오 기반으로 한 리빙 투자를 했는데 이번엔 5호의 주소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간판은 이렇게 떼어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소지를 둔 천화동인 7호의 등기 임원과는 연락이 닿았지만 화천대유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천화동인 4호는 현직 변호사 A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지금 외부에 계시다고요?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게 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정치권의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재판에서 A씨는 LH공사의 사업 초래를 위해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정보를 빼앗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때 민간의 이권 차지를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소위 닥쳤던 개가 됐죠. 결국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흘러 들어갔고 여기엔 과거 로비에 연루된 인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A씨 측엔 투자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역시 정상적으로는 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심사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들만 모인 가운데 단 3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3개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 계획서를 낸 건 지난 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마감 직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동안 절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위원은 공사 직원 단 3명뿐, 외부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외부위원이 참여한 상대평가도 있었지만 절대평가 점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소수의 내부자만 심의한 건 내정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페이퍼도 읽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에 되냐고. 이재명 후보 측은 사업자 선정에 대해 사전에 공모 주체와 많은 협의를 해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조차 대정부 질문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이라고 답변하면서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등에 들어간 수천억 원대 이익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회의실 백드롭도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로 교체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숨기는 자가 범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A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주당 경선 주자 간의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도덕성 문제에 눈 감았다간 감옥에 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된다는 말까지 하자 이재명 후보 측은 원팀을 깨자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엄호한 데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 측이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몇 사람이 수천억 원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공영개발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엠베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 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유한 건 원팀 기조를 깨는 막말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간 회사의 이익이 났다는 것만 갖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거고요. 소영길 대표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며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오인 것처럼 떠드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감싸는 건 특정 후보를 대놓고 편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저희가 여러 차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뭔지 또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열쇠는 뭔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다고 해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결국 복잡합니다만은 핵심만 추리면 공영개발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 그러니까 사실상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한 회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 또 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증권회사들이 우선주 주주로 또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보통주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특정 액수까지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우선주입니다. 그 나머지 이익은 전부 보통주 주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익이 많이 날수록 이 특정 업체가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였고 결과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적게 나면 보통주 주주들이 별로 큰 이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익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주 주주들이 큰 이익을 가져갔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게 공영개발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을 했고 배당금만 보면 특정 업체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 지금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업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통주 주주 구성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출자해서 보통주 지분 14%를 갖게 됐고요. SK증권이 3억 원을 출자해 나머지 86%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당시 출자에 참여했던 은행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투자분이 사실은 화천대유의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화천대유가 5천만 원, SK증권이 3억 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부 자료를 보니까 SK증권 그것도 사실은 특정 금전신탁 어디에 투자해 달라라고 누군가가 SK증권에 돈을 맡긴 것이 투자가 됐는데 의혹의 핵심은 이것도 결국은 화천대유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보통주 지분이 사실상 전부 화천대유의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배당금만 4,040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배당금의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실제 투자자는 누굽니까? 밝혀졌습니까? 예, 이게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들이 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증권에 특정 금전신탁으로 돈을 맡긴 사람인지 뭐 어떤 법인인지 이건 지금 아직 전혀 확인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결국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제 이 사람이 의혹의 핵심인데 전직 언론인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이건 전직 언론인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만든 자회사가 천화동인 1호, 또 이 김 씨가 모은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 6명이 세운 회사가 천화동인 2호부터 7호입니다. 이 회사가 많이 등장은 하지만 사실상 이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김경률 회계사는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실제 주주들이 바로 이 천화동인이라는 회사에 은폐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들이 찾아가 봤던 곳도 바로 이 천화동인 사무실입니다. 자, 뭐 저희가 전직 언론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아주 최근까지도 이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화동인의 여러 곳이 있는데 그 회사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 우리 김도영 기자가 찾아가 봤던 그 이제 회사 가운데 하나고 거기에 이 대장동 민간개발 로비에 연루됐던 변호사가 임원으로 아직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로비를 통해서 민영개발로 추진될 뻔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바꾸었다면서 이 모범적인 행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런데
과거 민영개발 로비에 연루됐던 인사가 현재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 관계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그런 취지가 좀 무색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이름 되면 알만한 유력한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이 2016년에 이 상임 고문을 맡았던 적이 있고요. 박 전 특검의 딸도 취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화려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예.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는 대검이 감찰을 벌이고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동시다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주체만 4곳에 달한 건데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텔레그램 방은 이미 파괴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본을 지우고 캡처 화면만 남겨둔 게 확인이 됐다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아무튼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휴대전화 2개와 USB를 제출받은 건 강제 수사 돌입 하루 전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손준성 보낸 표시가 돼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역추적하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조 씨가 건넨 휴대전화와 USB엔 정황 증거로 제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조 씨는 다른 휴대전화에 증거 보존용 텔레그램방을 보내서 저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원본을 지운 채 캡처 화면 형태로 남겨둔 데 대해 향후 증거 능력의 문제 소지를 자초한 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대화가 저장돼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채팅창 없이 원본이란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 경찰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까지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틀 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TV토론에서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유임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에 로비가 있었다고 말해서 큰 논란이 일자 추 후보는 오늘 이상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누가 손준성을 임명했는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을 거라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 그 관계에 대한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셈이어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의 하수 손준성을 누가 임명했는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사 당시 손 검사가 유임되는 과정에 당과 청와대에 의증이 있었다는 이틀 전 주장과는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윤석열 로비에다가 안에 또 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어모 세력 논란에 청와대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입을 다물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정착지인 직권남용 혐의를 염두에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 추미애 후보를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법으로 공개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공수처로부터 아직 소환 조사를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이 연일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선을 위협했는데 내일 발표될 서울 지역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집단 감염까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종교시설. 출입문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으면 5사람 맞춰서 기도하는 거 아니로? 외국인들이 주로 예배하는 곳인데 방문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등록 외국인도 예배에 참여해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하면서 광산구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했고 상당히 지금 역할하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속초의 한 유흥주점에선 외국인 종사자 9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유흥종사자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확진된 외국인은 1,804명으로 지난달 초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생 감염은 2주 연속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교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대구와 충북, 옥천 등에선 서울에 사는 가족이 다녀간 뒤 집단 감염으로 번진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홍병률입니다. 보셨듯 백신 접종으로 감염률을 떨어뜨리는 게 필수인 상황인데 내일부터 2차 접종도 잔여 백신 예약으로 앞당겨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이 6주에서 8주가량으로 늘어난 접종 간격이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오늘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3,497만여 명입니다. 국민의 68.1%로 이르면 내일 추석 전 70% 접종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는 41%인 2,116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집단 면역 기준인 성인 80% 접종 완료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에 정부는 잔여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9월 17일부터는 SNS 당일 신속예약 서비스 또는 각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에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잔여 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1차 접종 6주 뒤로 잡힌 2차 접종일을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기본 8주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최대 4주 뒤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접종 예약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예약을 하고도 맞지 않은 500만 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레 18일부터 30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고 잔여 백신 폐기도 막기 위해 접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을 배송해주는 화물연대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빵 배송이 제때 안 돼서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추석 특수 앞에 가맹점주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매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식빵은 지난 2일 광주에서 시작된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리바게뜨 운송 거부 파업이 어제 0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오전 장사를 못하거나 원래 새벽 배송이라서 7시 전에는 도착을 하는 배송차예요. 1시 40분 좀 넘어서 좋겠어요. 어제 매출에 비해서 마이너스 65% 났어요. 하루 영업을 접은 매장도 있습니다. 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늦지 못하더라도 그날 물량을 어떻게든 보내줬었어요. 이것조차도 제가 이제 못 받아버린 거죠. 케이크고 식빵이고 그거 조금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추석 전이라 롤케이크 좋아야 되는데 새벽에 공장 가서 가져갔잖아요.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SPC와 대화를 통해 손해배상과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SPC는 오늘 광주 지역 운수회사 11곳을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투자 대상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가상화폐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게 여당과 기재부의 합의였죠. 특히 2030 세대 투자가 많은 게 가상화폐이기도 한데 최근 여권에서 과세를 1년 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는 내년 과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주식 양도세 논의처럼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이정현 기자가 당정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시점과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여권에선 곧바로 홍 부총리를 겨냥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특별위원장도 가상자산 성격을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 문제로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재검토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권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건 2030 세대의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동학개미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 압박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의 적용 여부가 주택시장 가격 체계를 일그러뜨린 셈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분양을 마친 14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49제곱미터형이 17억 원이 넘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7,990만 원. 최근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나 비쌉니다.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사업장 중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비싼 상위 8곳이 모두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주차시설 등 규제가 적은 데다가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까지 풀겠다고 발표하자 고가 분양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우려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분양가 수단으로 전락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게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시세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성수동에서는 2,700만 원의 월세 계약, 대치동에서는 보증금 36억 원의 전세 계약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남성 경찰이 여경의 주차 연습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주차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경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조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논란 중 하나인 여성 혐오와도 떼놓고 생각할 순 없어 보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또 불거진 여경 무용론에 맞췄습니다. 여경을 주차 연습시켜주는 경찰은 좋은 회사. 세금이 터져나간다는 글쓴이의 비아냥에 나라 돈으로 운전 연습한다. 여경은 할 줄 아는 게 없냐는 동조 댓글이 1000여 개나 달렸죠. 논란은 경찰이 운전 연습은 정상적 근무 활동이라고 직접 반박한 후에야 사그라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을 제압하는 현장. 주치자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선 여경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즉각 여경은 존재 이유가 뭐냐는 분노 댓글이 빗발쳤는데 증거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경 무용론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지난 4월에도 여경 9명이 불법 시위자를 상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권력 낭비, 1명을 제지 못해 9명이 둘러쌌다는 조롱이 난무했죠. 노골적 비하를 담은 오늘자 K여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성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 보이는 바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혐오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할 필요성이 커지는 등 지금보다 여경이 더 많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경 무용론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남녀의 체력 선발 기준도 통일하겠다고 했죠. 경찰 13만 명 중 여성이 18,000명인데 여경 무용론은 경찰 업무를 물리력으로 범인을 체포하는 일로만 국한시키는 시선의 반영은 아닐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기차에서 쏘아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트럭, 잠수함에 이어 터널에 숨겨뒀던 기차까지 핵미사일 발사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잡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풀이 울창한 산악지대, 터널을 갓 빠져나온 기차에서 미사일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남한 공격용 전술핵 무기인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동시다발적인 집중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기동연대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인데 옛 소련과 현재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열차를 운용했습니다. 터널에 은폐했던 기차를 발사 직전에 이동시켜 미사일을 쏘면 한미 정보자산으로도 사전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탄도미사일을 차량뿐만 아니라 열차라는 수단까지 사용함으로써 대남 공격력을 과시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좀 더 압박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정부는 즉각 규탄에 나섰고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These missil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도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어리석다는 뜻의 우몽하다라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우몽하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늘 그렇듯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실언이 사실이라면 소위 한계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한 걸 겨냥한 겁니다. 오늘도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김여정은 대통령까지 나서 헐뜯기가 이어지면 남북 관계가 완전 파괴로 이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임기 초부터 실명 비난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해왔습니다. 그냥 나만 당국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실명을 썼다라는 거는 이 비난의 강도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정말로 험악한 말을 하게 되죠. 김여정의 격한 비난에도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바라는 청와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태풍이 접근 중인 제주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상윤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는 조금 전보다 다소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가 태풍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2m에 달하고요. 제주도 앞바다에는 높이 8m가 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시속 16km 속도로 북상 중인 태풍 찬투는 중간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며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210km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낮 12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의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고립과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더 내리겠고 시간당 최대 8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지난 나흘 동안 9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39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잇는 여객선은 이틀째 발이 묶였고 조금 전 오후 8시부터는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6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8시쯤 서귀포 남쪽 4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주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서귀포 복판포구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지리산에서 생활하는 멸종위기 동물의 희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 진흙으로 목욕하는 반달가슴곰에 또 하늘 다람쥐를 사냥하는 담비까지 서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멸종위기 1급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진흙탕에 앉아 있습니다. 시원한 진흙이 좋은지 아예 드러누워 버립니다. 피부에 땀샘이 없는 반달가슴곰은 진흙 목욕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더운 날씨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물에서 조금 있으면서 약간 체온을 조금 이렇게 낮추는 역할들을 한 것 같거든요. 힘겹게 나무에 올라 구멍 안을 들여다보는 이 동물은 멸종위기 2급 담비입니다. 먹잇감인 하늘다람쥐의 둥지를 탐색하는 건데 같은 멸종위기종으로 야간 비행의 명수인 하늘다람쥐는 화를 피했습니다. 새끼와 함께 산책하는 어미삭. 삭은 보통 4, 5월에 새끼를 낳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끼가 독립하기 때문에 어미와 새끼가 함께 다니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6대의 무인 카메라에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4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포착됐습니다. 3년 전에 비해 5종이 늘었는데 그만큼 서식지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황새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당장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겨냥했습니다. 장도욱 기자입니다. 2002년의 영웅 황선홍이 다시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키우는 23세 이하 대표팀 사령탑입니다. 감독 생활 13년 동안 연령별 대표팀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20여 년 걸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팀 컬러로는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축구를 내걸었습니다. 뺏긴 후에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감이 상당히 좋아서 적극적이고 좀 스피드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축구협회가 높이 산 선임 요인은 K리그 사상 첫 더블을 포함해 수차례 우승으로 검증된 뛰어난 지도력과 선수 육성 능력. 장기전인 리그 우승을 2번이나 하셨고 FA컵 우승을 또 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잘 육성을 해서 반면 최근 맡았던 팀에서 연이어 성적이 부진했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황선홍 감독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금메달이 목표고요.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홍호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컵 예선 무대에서 처음으로 돛을 펴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So what have you got on Graves? 007 시리즈 정보국장 M의 실제 모델이 주부 스파이로 불렸던 스텔라 리밍턴입니다. 그가 영국 정보국 MI5의 수장이 되자 파파라치들이 추적해 장보고 오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그는 사진이 찍힌다는 건 총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1989년까지 이 MI5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2000년대 들어서서야 국장 임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이래 국정원 원운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 김만복 국정원장은 노출벽이 유별났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불러서 국정원 견학을 시키고 동창회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아프간 인질 사태 때는 기념사진을 찍고 보도자료까지 냈죠. 결국엔 비밀리에 방북해 나눴던 대화록을 유출했다가 물러났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내정된 뒤에 SNS와 전화 소통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계속하면서 교회에 간다고 일정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어제 워싱턴도 오늘 뉴욕도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대선 국면을 강타한 고발 사주 정국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 2월 국정원장 공간을 방문했을 때 나눴던 이 대화를 올렸습니다. 박 원장이 어떤 사람들의 무슨 사생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조 씨는 제보를 준비하던 때 박 원장을 만났던 호텔 사진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만남의 상대가 박 원장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글도 올렸죠. 그날 만남과 관련해서 의혹 보도 날짜가 박 원장이나 내가 원했던 날이 아니었다는 대목이 튀어나온 것도 그냥 말실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호텔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2차장이 여당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져 민주당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국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지금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윤석열의 모든 것을 안다.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라고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러나 이 모든 반응들이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어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랬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청와대에서도 여당에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장 스스로가 정보수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여권이 방주하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당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보원장의 이 부적절한 처신이 국가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될 것인지를 엄중하게 따져 묻기 바랍니다. 9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자유로운,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태풍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특보도 해상에서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북진 중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대한해협을 지나겠습니다. 그동안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300mm가 더 내리겠는데요. 지난 나흘 동안 내린 비까지 더하면 10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많게는 90에서 12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태풍과 근접한 제주와 남부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비교적 잠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